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문장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이란 어떤 문장일까요? 대체로 비유가 좋고 그 사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물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법으로 다른 사물에서 가져와서 표현하는 법. 이런 문장을 대체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좋은 책에서 그 문장들을 가져와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나 책쓰기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들 책은 한창훈의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한창훈은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제 수필가이기도 하잖아요. 이분께서 그동안 써놓은 모아놓은 수필들을 이렇게 엮어서 낸 책이 바로 향연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아름다운 문장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장들을 예로 들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곳에 앉아 병호에 한 접시를 놓고 보헤소주 한 병 비틀면 고된 이동 끝에 비로소 집에 도착한 듯 싶었다. 자, 이 문장은 어디가 좋은 부분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소주 한 병 비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술 먹는다 그러면 소주 한 병, 병은 이제 따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딴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한 병 비틀었다. 우리가 이제 소주를 딸 때 뚜껑을 이렇게 비틀어서 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유법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물의 특징을 집어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술이 마시고 싶어. 그러면 이제 술은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술 마시고 싶다는 걸 술이라고 하지 않고 난 지금 알코올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알코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화학 약품, 알코올,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알코올은 바로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술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문장이 좋은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주 한 병을 땄다, 소주 한 병을 열었다, 이게 아니라 소주 한 병 비틀었다. 그러니까 비틀었다는 게 소주를 마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 쓰실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를 특징을 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을씨년스러운 시장통 길 가운데 고기 상자 쪼가리로 피워놓은 모닥불이 있고 그것을 빙 둘러 황동색 손바닥만 8개 모였다. 이걸 딱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자기 앞에 펼쳐서 불 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고기 상자를 이제 불 태워가지고 보통 드럼통 같은 데 이렇게 태워가지고 모닥불 피우잖아요. 그래서 불을 쪼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손을 다 자기 앞에 딱 펼쳐놓고 불을 쪼이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그 불빛이 비치기도 하고 또는 손이 이제 밝게 달아올라서 황동색으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황동색 손바닥이 8개 모닥불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4명이 불을 쪼이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 참 좋은 표현이구나. 진부하지 않은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 쓸 때 이런 고민을 자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한창훈 소설가는 이제 소설가, 시인 삼총사가 있어요. 한창훈, 유용주, 그리고 박남준. 그러니까 요 세 분이 굉장히 친한 작가예요. 그래서 같이 뭐 술도 잘 마시고 뭐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한창훈 작가가 그 유용주 소설가를 시인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창훈 작가 자기도 술을 꽤나 먹는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 유용주 작가는 보니까 술을 뭐 거의 들이붓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용주 작가가 술을 잘 먹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이 많기도 하지.
나도 그동안 장복해온 편인데 이 물건은 누군가 10말짜리 드럼통 두드려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제가 왜 좋다고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술을 잘 먹는다 그러면 술을 이 사람은 막걸리를 10말을 먹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도 술을 잘 마신다. 양이 많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술 마시는 모습을 행위, 그 양이 아니라 형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주 작가의 그 모습 자체가 아예 10말짜리 드럼통을 두드려서 드럼통으로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주량이 거의 뭐 드럼통 정도 된다. 이게 주량을 양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형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참 참신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4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이분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뭐 냉동 탑차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어떤 뭐 배달 이런 사업을 하다가 어,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한 그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보증금도 잃고, 권리금도 잃고, 고객도 잃고, 직업도 잃고, 냉동 탑차도 잃고, 웃음도 잃었다. 딱 하나 새로 얻은 게 있었으니 빛이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도 그 한창훈 작가가 유영주 작가가 한때 그 우유 배달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망했을 때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보통 문장에서 의미 없는 중복어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안 좋은 문장이 되는데 단 그 중복어를 써서 그 문장을 살려줄 때는 중복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보증금도 잃고 권리금도 잃고 그러니까 잃고가 계속 나옴으로써 이게 하나의 운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거는 앞에 잃은 게 보증금, 권리금, 고객, 직업, 냉동탑차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의 어떤 물질 이런 거잖아요. 사물. 그래서 이 사물들을 동일한 대상을 쭉 연결해주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로 웃음도 잃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문장이 참 좋잖아요. 이 상황은 참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물질을 잃고 결국에는 어떤 정신도 잃었다. 웃음도 잃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참 문장이 좋은 문장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앞에서는 다 잃었잖아요. 근데 얻은 게 한 가지 있었으니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또 하나의 두 문장을 통해서 어떤 대조법, 반전을 기해 주기도 하고 이 앞에 하나의 문장에서는 잃고라는 동사의 반복, 그리고 반복도 물질로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웃음이라는 정신이 나옴으로써 이 두 문장만 가지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되었네요. 참 글을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은 해마다 멀어지는 출생 연도가 부담스러워 뭔가를 직업으로 얻기는 해야 할 텐데 하다가 여기서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멀어지는 출생 연도가 뭐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나이를 먹었다.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 나도 직업을 얻어야지.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마다 멀어지는 출생연도 이렇게 하니까 나이 먹는다는 표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정말 참신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름다운 비유법이 또 하나가 나와요. 205페이지에 수저 들어온 식혜 그릇처럼 뒤엉켜 혼란스럽기만 했다. 여러분 그 식혜 드셔보셨죠? 식혜 보면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식혜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찔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밥알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고 엉키면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식혜 그릇에 숟가락을 찔러 넣어서 그 밥알이 막 뒤엉키는 모습 그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함을 식혜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비유법 참 좋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210페이지에 굵은 소금 뿌려 올려 놓으면 앞서거나 뒤처지는 부분 없이 노릇노릇 변해갔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연탄 화로 위에 이제 생선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서 생선을 굽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생선은 어느 한 부분만 빨리 익고 어느 한 부분이 늦게 익으면
그러니까 늦게 익는 부분이 다 익을 때쯤 되면 원래 익었던 부분이 이렇게 타거나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선은 구울 때 모든 부분이 골고루 익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골고루 익는다라는 표현을 연탄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면 골고루 익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진부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앞서거나 뒤처지는 부분 없이 노릇노릇 변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골고루 익는다를 이렇게 앞서거나 뒤처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211페이지에 연탄불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앉은 우리 가족은 벌건 기운이 얼굴로 옮겨와 마치 타는 노을 속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있는 듯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또 참 좋죠. 비운법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연탄불을 빙 둘러 이렇게 모여 앉아서 거기서 생선을 구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탄불의 그 빛이 자기 가족들의 얼굴을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탄불에 빙 둘러 앉아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벌겋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굴은 모두 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는 노을 속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있는 듯했다. 그러니까 증명사진 찍을 때 어떻게 후레쉬가 탁 터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멋진 비유죠. 연탄불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증명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에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글을 쓸 때 내가 써야 되는, 내가 지금 표현해야 되는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비유법으로 또는 대유법으로 가져와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글을 쓰는 일, 이게 바로 작가로서의 고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글 쓸 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야겠지요.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한창훈 작가님의 향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